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상하려고 국어를 담당하는 이금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비고 2학년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쭉 국어 공부를 해왔는데 1학년 때 국어와 2학년 때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학년 때 국어는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까지 국어와 관련된 전 영역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학기별로 문학과 독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아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문법을 안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학기별로 집중적으로 문학과 독서를 배우다 보니까 1학년 때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과 독서가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1학년 때 공부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상일여고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많이 충분하게 활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2학년 때도 그런 기조가 쭉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 문학 교과서를 활용하는 건 한 20%에서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학습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학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소설 작품의 정말 일부 내용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일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소설 전범위를 학습지로 제작을 하시거나 또는 전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학습지로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선 상일여고 학생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분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교과서 외 외부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즉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1학년 때 시험을 풀면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2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문학 작품이 3작품 정도 나오게 됐는데 그 3작품이 각각 다 외부 작품을 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외부 작품이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품의 외부 작품이 같이 세트로 나올 만큼 우리 학교에서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우는 문학 작품의 주제와 개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자,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때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배웠었는데요. 이생규장전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 주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때는 문학 작품을 배우더라도 주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는 정말 아이들이 줄거리를 읽어봤을 때 이게 대체 뭔 내용인가 싶은 그런 심화적인 어려운 내용들도 이제 문학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념 갈등 속 인간의 근원적 가치.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분화가 될 때 과연 이런 이념 갈등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근원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이런 건 사실 그런 이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우리 한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삶의 허무와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 자, 실제로 올해 이제 시험 범위로 포함되었던 시의 주제인데요. 특히 이 허무라는 이 개념은 철학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되게 난해하고 심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 뭐 한국사라든지 또 철학사적으로 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작품까지 다루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개념 자체도 1학년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좀 표현법 위주로 많이 배웠다면 이제 2학년 때는 소설 파트에서 뭐 서술 방식이나 구조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원적 구조라든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적강 화소라든지 올해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1학년 때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개념들인데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우지 않은 개념들까지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고 좀 체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독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 파트는 1학기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아예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매년 출제 기조가 조금씩은 바뀌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올해 기준으로는 우리 2학년 아이들이 한 번도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펼쳐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보다는 다른 외부 학습지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지의 내용들이 보통은 평가원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수준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 지문, 고3 6월, 고3 9월, 고3 수능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배우게 되면 실제 시험에는 보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가져오셔서 보기 문제를 출제하시거나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면 지문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문의 원본은 한 5단락 정도로 이루어진 지문이었다면 학교 내신 시험에는 한두 단락 정도를 더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실전력을 요구하는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상일여고 친구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내신과 모의고사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는 직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곧 내신 성적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 중에서 국어 내신이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으로 커버해서 모의고사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 8, 90%의 아이들은 보통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내신도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학년이 되면 이런 기조가 더 심해집니다. 2학기 때 문학도 수능 출제 기조로 출제가 되고 또 2학기 때는 아예 6월, 9월 수능 이런 고3 지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모의고사를 잘 푸는 친구들이 내신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 지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 학습지로 뉴스 기사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서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나 칼럼이나 서적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지문에 비해서 난이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런 지문들이 공부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기사나 칼럼이나 서적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작된 지문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이 훈련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지문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될지 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상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평가원 지문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는 평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학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각의 작품만 지엽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문학을 결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을 많이 채워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심화 개념, 1학년 때 안 배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개념들까지 겨울방학 때 학습시켜 줄 예정인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숙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념 숙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제로 적용까지 할 수 있는지 적용하는 연습까지 수업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예비 고2이기 때문에 2학년 걸로 대비를 하다 보면 2학년 2학기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겨울방학 수업 주차가 총 11주차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고2 걸로 기초를 좀 다지다가 이제 점점점 아이들 실력이 좀 오르며 고3 평가원 기출까지 좀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 지문을 모두 다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 지문 중에서도 고난도였던 기출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좀 낯설어하는 다양한 제재를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아이들 독해력을 키워줄 예정입니다. 자, 제 강좌는 일단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의 정규 수업입니다. 주 1회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방학 때는 풍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 3시간 동안은 테스트를 따로 보지 않고 3시간 전부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부로 진행이 되고요. 1부에는 현대문학, 2부에는 고전문학, 3부에는 독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규 수업 시간 때 보지 않은 테스트는 클리닉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또는 뭐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학습 수준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만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 100% 의무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과제에서 나온 내용들까지 모두 테스트에 반영해서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바로 기가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문제, 또 틀렸던 문제, 또 과제에서 몰랐던 문제들까지 모두 해결을 해서 기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일리 과제집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자, 매일 2지문씩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로 편식 없이 다양하게 학습시킬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좀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을 좀 골라서 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런 영역별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1일차에는 현대문학과 또 독서 파트에서 인문예술 파트를 같이 풀고 또 두 번째 날에는 또 고전소설, 고전문학과 또 과학기술 분야를 같이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각 영역들을 조합해서 매일 2지문씩 풀 수 있는 데일리 과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에서 풀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에서 나온 내용이 테스트에 한 번 더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과제에 대한 내용도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집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예비 고2 시간표는 현재 상일여고 1학년 내신 시간표와 동일합니다. 자,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때 11주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을 얼만큼 알차게 보내냐에 따라서 2학년 내신과 또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겨울방학 국어 강좌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임 강사 장은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비 고2 친구들과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수업을 꾸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근데 사실 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고생 진짜 많았어요. 특히 저와 함께 내신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그간 해온 게 많죠. 많이 우리 친구들 공부하라고 많이 괴롭혔죠, 클리닉으로. 근데 그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일단 겨울방학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이번 겨울방학에 좀 쉬어봐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번 겨울방학이 사실 앞으로의 모의고사 성적을 책임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꾸릴지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가장 이슈였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올해 치러졌었던 수능이죠. 수능이 끝난 직후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고난도 문항이 감소했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이번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수능이 올해 쉬었다고 하는데 특히 국어가 작년에 비해서는 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떠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 저는 뉴스에서 아무리 쉽다고 얘기를 했어도 쉽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뉴스에서 말한 것만큼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EBS에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체감 난이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영역과 관련한 체감 난이도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략 43.3% 정도의 학생들이 좀 약간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EBS에서 역시나 조사한 예상 등급 컷을 보면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컷이 93,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컷이 91로 나옵니다. 요 정도 점수면은 정말로 아이들 입장에서 마냥 쉬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었던 시험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보는, 첫 시간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시험을 봤나 봐요. 근데 이게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2027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에도 살짝 떨면서 문제를 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과연 지금 겨울방학 동안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해야 2027학년도 수능을 볼 때 조금이라도 덜 떨고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에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제가 데리고 있는 특히 학생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아무리 1등급, 전교 1등 나오는 친구라 하더라도 모의고사 문제를 만나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우리 예비고2 친구들과 함께 수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접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 수능에서의 기초는 문학과 비문학, 즉 독서죠. 문학과 독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 표현, 형식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감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맥락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나 아니면 내신 준비할 때나 다들 시를 풀 때 혹은 소설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 시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에만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가 혹은 소설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문학을 감상할 때에는 일단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시를 감상하는 게 어렵고 소설을 감상하는 게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절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요, 구조적인 독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구조적인 독해라고 하는 거는 문학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은 숲에서 나무를 보는 거였다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 하나하나를 다 본 다음에 숲 전체를 조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할 때 문장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방법부터 문단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글 전체를 파악하는 식의 연습을 매주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작업을 2달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커리를 짰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3단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수업에 처음으로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수업에 처음 오자마자 테스트를 보겠죠. 근데 저는 이번 겨울방학 수업에서는 테스트는 과감히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성취 정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딱 등원을 하면은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저랑 수업을 하면서 모의고사 지문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좀 깨워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잘 소화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예열하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분명 교과서 속에 있는 문학 작품 중에는요, 수능 특강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학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제가 엄선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감상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예열하기가 끝나고 나면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회차 수업에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독서 지문까지 모두 다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전체 수업을 10주 정도로 짜놨거든요. 이 10주 동안 각각 한 개씩 살펴보니까 전체 10개의 지문들을 살펴보겠죠. 현대문학 10개, 고전문학 10개, 독서지문 10개의 지문을 분석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 기초를 쌓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내신처럼 필수입니다. 최소 주 1회 진행을 하는 필수 클리닉입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방학에는 조금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이 긴 시간 동안 매주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사고력이 함양되는 거고 선생님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 클리닉 참여입니다. 네, 진행 방식은요,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계속 고민하는 형식의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가 아예 발문 자체를 한 10개의 선지를 깔아주고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모두 찾아내시오라고 문제를 줘요. 물론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개수는 알려주죠. 근데 어쨌거나 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을 바르게 고를 때까지 재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바르게 골랐다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해서 저나 클린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설명을 저희가 잘 듣고 이 친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올바른 사고인지를 조금 교정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클리닉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은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학습 수행 정도, 클리닉 수행 정도를 문자로 수치화해서 전송을 해보려고 해요. 저의 첫 도전인데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면은 아이들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번의 도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1차 시 도전에서 총 몇 개의 정답 중 몇 개를 골라냈다. 2차 시 도전에서 몇 개의 정답 중 몇 개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수치화해서 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이 문자를 받아보시고 우리 친구가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요렇게 정답을 맞췄고 몇 번 만에 온전히 정답을 맞힐 수 있었구나. 우리 친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혹은 우리 친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가시화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문자를 전송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이번 수업 동안 목표한 바는요. 우리 친구들이 수능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자체도 아이들의 당장의 점수보다는 앞으로 있을 2027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아이들의 사고력 함양에 조금이라도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과 클리닉을 꾸려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생각의 차이 국어에서는요. 시그니처 과제집이 있습니다. 인사이북이라고 하는데 이 인사이북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푸는 데일리 과제예요. 그래서 매일 문학 하나, 독서 한 세트씩 풀면서 꾸준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과제 수행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다 기록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이 사진은 우리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 남학생이에요. 심지어 남학생이 지난 여름방학 때 과제 수행을 했던 건데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너의 과제가 진짜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베스트다. 진짜 100점짜리 과제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보관하고 있다가 길이길이 후세에 좀 전해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구해서 받아온 과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보면은 파란 펜도 있고 빨간 펜도 있어요. 파란 펜과 빨간 펜은 의미가 달라요. 일단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정답을 체크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답지를 보지 않고 해설지를 보지 않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는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대요. 실제 정답은 2번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정답을 체크하고 혼자 생각을 하죠. 왜 2번이 정답이지? 왜 4번은 정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해설지 없이 순수한 자기 자신의 생각은 제가 파란 펜으로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파란색으로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해설지를 열고 점검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빨간 펜으로 기록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로 빨간 펜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열심히 메모를 해놓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거를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게 아니라 저게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알게 되면 스스로 뭔가 의식해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집을 풀 때 이걸 되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꾸준하게 이 과제를 품으로써 수업, 클리닉, 과제 이 3박자가 정말 탄탄하게 정말 밀도 있게 딱 맞춰져서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정말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언제 깔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맡고 있는 신슬기라고 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아니죠. 예비 고2라고 불려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강좌명은 새로 쓰는 예비 고2라고 하는데요. 이유는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고1과 고2와 고3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중간 단계, 한 중간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의 학년은 중요성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감상 고1은 고등학생이 되었어 이래서 되게 중요하고, 고3은 진짜 이제 수능 보는 그 고3이네 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뭔가 중간쯤에 끼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란 시기는 고3 수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 고1의 고3의 중간 시기다, 이것이 아니고 새로 쓰는 예비 고2다 라고 제가 강좌명을 짓게 되었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고2 국어에 문항을 가져와서 얼마나 고3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는지, 그리고 고1 때 국어 시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1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처음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3월 학평이죠, 여러분. 3월 학평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몇 개월 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서 보게 되는 첫 모의고사 3월 학평, 그리고 고3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처음 보는 모의고사가 3월 학평인데 그때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여러분 가장 끝쪽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저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 길이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의 문제의 선택지의 길이에도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고1의 3월 학평의 선택지 길이와 고2 3월 학평의 선택지 길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게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의 선택지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물어보고 있는 사항이 간단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의 선택지를 보시면 훨씬 길어져 있고, 그 말은 좀 더 복잡한 걸 물어보거나 더 많은 사항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뭔가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건 복잡한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고3 때 돼서 더더더 확 길어지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고3 3월 학평의 선택지의 길이와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의 선택지의 길이가 크게 다르지 않죠? 아까 앞장에서 봤던 요것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풀게 되는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풀게 되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1 3월 학평의 발문을 보시면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사항을 가에 보고 나에 보고 순차적으로 보면서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2 3월 학평의 문항을 보면 선택지 보세요. 1번 선택지 보시면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그러면 가에는 있고 나에는 없는 건 맞니? 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 나를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선택지의 길이도 지금 후반부도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이게 고1과 고3의 중간쯤이 아닌 겁니다. 사실 고3의 시기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3의 3월 학평 선택지도
유사하거든요. 고2 거랑. 그쵸? 그러니까 고2 시기가 생각보다 중요하네? 라는 게 확 체감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1을 빠이하고 그리고 고2를 마주하게 된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멀게는 수능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의 실력을 늘릴 것이냐, 향상시킬 것이냐, 제 정규 수업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일단 주간 테스트는 좀 이후에 설명을 하고요. 1부 수업과 2부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문학과 독서에 집중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공통 영역이 있고 선택 영역이 있는데 공통 영역에 문학과 독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때에는 문학과 독서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학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 문학 작품을 달달달 외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건 또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에서는 그 많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 눈을 키우는 수업을 할 거고요. 이것에 더불어서 문제까지 정확하게 푸는 전략, 이것을 수업할 겁니다. 2부 수업에서는 독서 수업하는데 독서는 문학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글을 파악하는 틀을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각 글마다 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비문학, 독서 글이 있겠지만 그 글마다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글의 구조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전략을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주 1회 3시간 수업인데 항상 1부 수업, 2부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주간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주간 테스트에서는 이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과 제가 바로 연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과제에서 풀어봤던 지문을 바탕으로 혹은 거기서 좀 맛봤던 문제 유형들을 바탕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보고 1부 수업, 2부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겨울방학 동안 10주 동안 이제 완성될 그런 수업입니다. 수업 방식은요, 여러분. 문학과 독서 모두 다 자체 교재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자체 교재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다양한 제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제재 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드실 거잖아요. 다양한 제재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장 고퀄리티의 문제와 지문은 뭐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지문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지문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2 학평 지문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고2 고등학교 2학년을 바라봄에 있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전략을 함께 설명할 건데 이것도 역시 교재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1부에는 문학, 2부에는 독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라고 한다면 클리닉과 과제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닉은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전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뭐 테스트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만 클리닉을 한다거나 원하는 사람만 클리닉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전원 학생이 클리닉을 할 건데 이 클리닉이라는 것은 정규 수업 이외에 다른 요일에 와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원 모든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매주 본 수업 시간 이외의 요일에 와서 1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문제를 100% 이해하는 공부를 할 건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학평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수능도 결국에는 오지선다를 풀어내는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이제 풀고 연습할 때 특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느낌적으로 답을 맞춘다거나 내가 뭔가 확실하게 아는 선택지를 소거하다가 정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잠시에는 성적이 좀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풀고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성적 자체가. 그리고 내 실력도 사실 온전한 나의 실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완전하게 꼼꼼하게 쌓으려면 결국에는 문제를 100% 이해하고 각 선택지가 왜 적절한지,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리닉에 와서 할 건데요. 제가 단적으로 예시 선택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나는 가와 달리, 여러분 같이 볼게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 선택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느낌적으로 그냥 맞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지 고쳐보는 그 시간을 클리닉에서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스스로는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정교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나는 가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가에 있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혹은 나의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게 있지만 풍경을 묘사하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고쳐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를 100% 이해하는 것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계속 이 과정을 거치면 국어 실력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클리닉은 필수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과제물은 매주 한 권씩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프린트물이 아니고요. 아예 책처럼 한 권씩 배부가 될 건데 이 한 권 안에는 데이 1부터 데이 6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 1부터 데이 6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데이마다 매일 2지문씩 푸는 식으로 과제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매주 과제집 한 권을 가져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매일 푸는 겁니다. 국어라는 과목은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국어는 국어의 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지문 긴 게 있어도 꾸준하게 그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글 이해하고 작품 바라보는 눈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과제물로 또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2지문씩 6대2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일주일마다 12지문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10주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20지문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로만요. 정규 수업 때는 또 다른 지문을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의 상승됨에 있어서 수업도 그렇고 클리닉도 그렇고 과제물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주간 테스트 보고 본 수업 들어갑니다. 1부, 2부 수업 들어가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과제집 가져가는데 일주일 동안 풀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나와서 클리닉 시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충분히 상승되고 아주 알찬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은요, 본 수업은 금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7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본 수업 이외에 요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수목 중에 나와서 클리닉을 해도 되고요. 내가 금요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와서, 그리고 토요반 수업 듣는다? 그럼 금요일에 와서 클리닉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찬 일주일을 10주 동안 보내게 되면 충분히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함에 있어서 완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성덕고등학교 예비고2 겨울방학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설명의 목차는 첫 번째로 예비2 강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네, 수업 관리 방식, 그리고 개강 및 수업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2 국어 수업 강좌 구성은요, 1요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 1회 3시간 수업, 그리고 총 10주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3시간, 수업 시간 3시간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 테스트 30분 오자마자 보고요. 여기서 해설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1교시 1시간 10분, 그 쉬는 시간 가졌다가 2교시 1시간 10분, 이렇게 총 2교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교시는요 1주차부터 9주차까지 모두 고전문학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내신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아무래도 고전문학 갈래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고시대부터 그리고 쭉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소설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강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국어 내신 대비를 할 때 저희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은 평가원 기출,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대별 흐름에 맞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또 한국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과 결부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이번 방학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현대문학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학도 역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기, 6.25 전쟁 이후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시기별로 문학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각 시기별로 유명한 작가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6주차부터는 2교시에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문 독해가 아니고요. 고난도 독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비문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고난도 지문에 대비해서 이렇게 어렵고 긴 지문도 우리 아이들이 독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커리라고 했는데 수업은 9주차까지밖에 없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10주차에는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를 볼 거예요. 1주차부터 9주차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저희가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이때 실전 모의고사란 배운 내용을 누적시킨 형태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고3 수준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고3 수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선생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3 수준의 모의고사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내신도 그리고 정시도 대비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 45문제 80분 동안 푸는 시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OMR까지 제출해서 OMR 기준으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길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점수와 학급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석차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 수능이었다면 모의고사였다면 우리 아이가 몇 등급 나올지 결과를 학부모님께 전송해 드릴 거고요. 저희 반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 가장 잘 봤다, 우리 9주차 동안 수업 열심히 들어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너무 잘 봤어요 하는 최우수 학생은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상품을 수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보상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국어 공부를 방학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자아 효능감을 올려주는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방학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명예의 전당 상품을 수여하는 이런 식의 모의고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교재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본교재와 과제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본교재는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단권화 교재가 나갈 거고요. 10주 동안 한 권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대신 과제집은 저희 인사이북이라고 학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간지 형식으로 매주 제공을 할 거고요. 이 주간지 과제집은 매일매일 아이들이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지문을 풀어보고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국어를 한두 시간이라도 건드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주간제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이 직접 손으로 필기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평가원 기출지문과 문제 형식을 활용해서 이 평가원식의 문제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테스트는요, 아까 제가 수업 시작 30분 동안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테스트는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 그리고 이 과제집에서 나왔던 지문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클리닉은 무조건 의무는 아닙니다. 테스트 및 통과자 혹은 과제 미흡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건데요. 테스트를 미통과했다는 것은 저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복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제 미흡자, 당연히 숙제를 끝까지 안 해온 친구들은 남아서 저랑 나머지 공부를 해야겠죠. 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남아서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 복습하고 싶고요, 과제에서 질문도 많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남으셔서 클리닉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희 클리닉은 수업 내용 OX 복습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이 OX 문제가요, 풀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절한 선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골랐다면 너희가 이렇게 고르게 된 이유, 선지를 분석해. 그리고 이게 왜 맞는 선지야? 이게 왜 틀린 선지야?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와 라고 시킬 겁니다. 아이들이 맞출 때까지 진행할 거예요.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닉은요, 주중에 따로 나와서 일정 잡기에는 아이들 방학 일정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업 이후에 바로 남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겨울방학 수업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우선 개강은 12월 22일 일요일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아이들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조금 한 주 쉬었다가 여유롭게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10주차가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2025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강은 2월 23일이 되겠고요. 저희 성덕고등학교 예비 고2 수업은 일요일 오후 4시 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그 이후에 연달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예비고2 국어 강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제 끊기지 않는 국어 공부의 흐름, 생각의 차이 국어학원에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규 입학 문의는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이미 재원생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